2.16 쿠데타 이후 참모본부 제1국장이었던 이시하라 간지 소장은 육군성과 참모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측근 장교들을 도쿄의 한 레스토랑에서 은밀히 만났습니다. 통제파의 무분별한 중국 팽창 계획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죠. 이날 이시하라 간지는 이런 물음으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소련인데 왜 중국과 전쟁을 벌이려 하는가? 그는 당시 최고의 가상적국이었던 소련을 남겨두고 중국을 침공한다는 것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자는 것인데 그것은 곧 차살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소련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까지 일본의 모든 국력을 중공업 생산력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공업 육성 5개년 계획과 함께 만주의 천연 자원을 개발하여야만 하고 그러는 동안 소련이나 중국과의 충돌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내실을 다진다면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1952년 정도에는 소련과의 전면전을 치를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도 없이 어설프게 중국을 먼저 침공하게 되면 대국 소련까지 견제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전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중국에는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해 동남아시아까지 넘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영국 및 미국과의 일정까지도 불사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면 이익을 보는 나라는 소련일 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시하라 간지는 통제파의 이런 두서없는 팽창 정책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죠. 이시하라 간지, 여기서 우리는 이자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시하라 간지는 만주 침공의 추모자였습니다. 1931년에 일어난 남만주 철도폭파 사건, 이를 기하로 삼아 본국 정부나 육군, 심지어 관동의 상층부의 허가조차 받지 않고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의 주요 도시를 불법으로 점령했던 바로 그 인물 말이죠. 이때 그는 탁월한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여 1만여의 병력으로 무려 23만 명의 중국 동국군을 무력화시키고 만주 전역을 일본군의 손에 넣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괴로국, 만주국 성립의 기초가 마련됐죠. 그러나 이러한 국내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 독단행위는 오히려 그를 우익 청년 장교들의 우상으로 만들었고 처벌을 받기는커녕 승승장구하며 정예사단 중 하나였던 센다이 주둔 제2사단 4연대의 연대장으로 영전까지 했습니다. 이 당시 그의 출세가도는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35년에는 요직 중의 요직인 육군 참모본부의 작전부장에 임명되었고 급기야 1937년 3월에는 2.16 쿠데타 진압의 공훈으로 소장 진급과 함께 일본 육군의 중추 참모본부 제1국장의 자리까지 꿰찼습니다. 이시하라 간지는 예전부터 일본 중심의 국제질서라는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만주, 중국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연맹체인 동아연맹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소련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라는 논리를 역설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 패망시킨 후에 서양의 식민지인 동남아시아를 해방시키고 이후에 태평양의 패권을 주기 위해 미국과도 일전을 벌여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모든 정당을 하나로 묶어 군사국가를 표방하는 일당제 국가로 개조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죠. 그러나 이러한 그의 주장은 1936년 유사한 신념을 가진 청년 장교들에 의한 2.16 쿠데타와 그만 오버랩 돼버리고 맙니다. 이에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한 이시하라 간지는 사건이 터진 직후 재빠르게 황도파의 차별을 위해 선두에 서서 반란 규탄하고 또 반란 진압에 앞장섰죠. 하지만 그 이유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동안 그가 줄곧 주장해왔던 그의 동아연맹론은 히로히토와 그렇게도 경계했던 황도파의 주장과 일맥상통했기 때문이었죠. 한 발 더 나아가 이미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만주사변이라는 일탈행위를 한번 저질렀던 그였기에 히로히토는 그를 더욱 신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수가 어렵지 두 번째는 쉽다라는 말. 다시 말해 히로히토에게 이시하라 간지는 이미 주홍글씨라는 의미의 주홍색 A자가 새겨진 주인,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것도 2.16 쿠데타 이후 이미 신격화돼버린 히로히토에게 말입니다. 거기에다 그의 중국 침공 반대라는 신념은 정권을 장악한 통제파의 논리와도 완벽히 대척돼 있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후견인 노를 하고 있던 전 관동군 사령관이었던 시종무관 본조 시게로마저 2.16 쿠데타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옷을 벗은 상태였죠. 이에 모난돌이 정받는다고 자기만 잘났다는 독선적인 그의 성격도 이에 크게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 진압에 앞장섰던 공으로 잠시 참모본부 제1국장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사실 그것은 애초에 그가 갈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2.16 쿠데타의 최대 수혜자인 통제파 무리들이 그를 그 자리에 그냥 놔둘 리가 없으니까요. 그저 황도파를 척결하기 위해 선무 차원에서 잠시 그 자리에 그를 앉혀놨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시하라를 궁지로 몰고 일본을 총체적 위험에 빠뜨리는 요인은 또 다른 곳에서 차차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만주의 관동군 내에 심어져 있던 과격한 통제파 무리들이 본국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이미 중국 북부 지역에 침공작전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1937년의 관동군. 당시 그들의 리더는 특무기관장으로 중국에서 일본군의 각종 간첩 행위와 공작에 관여하여 만주의 로렌스라 불리던 도이하라 겐지 소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는 그저 바지 사장일 뿐 그의 배후에는 또 다른 인물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 배우에 대해선 잠시 후 밝히기로 하고 먼저 도이하라 겐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이하라 겐지, 그는 원래 출세하는 거리가 먼 자칭 타칭 패급 장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40이 넘도록 계급이 소저에 머물러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아니, 찾아온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만든 것이었죠. 자신의 사촌 여동생을 황조에게 척으로 바쳐서 황실의 연수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하는 그의 처세를 알 수 있는데 이런 출세저형적인 그의 인생과는 생애 내내 이어지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여동생을 팔아 연이어 진급을 한 후 그는 만주로 건너가 이제와라 간지, 이타타키 셰이지로와 함께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천진사변을 조작 폭동을 일으키고 그 사이 청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를 만주로 데려와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1926년 베이징 일본 공사관 무관보로 부임했을 때 사관학교 한기수 후배였지만 당시 자신의 상권이자 공사관 무관, 훗날 총리가 되는 도조 히데키와 이미 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도조 히데키, 이자가 바로 앞서 얘기했던 도이하라 겐지의 뒷배였던 것이죠. 이때 도이하라 겐지는 도조 히데키라는 통제파의 리더와 또 다른 연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출은 훗날 그를 육군대장으로 인도하게 되죠. 하지만 패망 후 그를 처형장으로도 인도합니다. 그야말로 사필 규정이 따로 없었죠. 어쨌든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4년 전인 1933년 이미 도이하라 겐지는 독단으로 중국 북부로 들어가 화베이 옥에서의 훈벌과 장교들을 포섭해 중국에서 만주에 이어 분리독립한 새로운 괴뢰국가를 세우는 공작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문민총리 오카다 게이스케는 도이하라 겐지를 제재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하지만 도이하라 겐지는 도쿄의 명령 때에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만주 침공 당시 그랬듯 무대뽀로 계획을 밀어붙인 끝에 일단 어설프기 짝이 없긴 했지만 자치정부를 세운 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일본의 재벌과 일본 상인들은 전진하라 일본 제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국 북부로 몰려들게 되었고 이 바람에 중국 전역에는 반일 감정이 다루기 시작했죠. 이때 도이하라 겐지는 아마도 자신의 계획이 본궤도에 들어섰다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자국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구실로 이른바 기획된 군사적 완충 지역을 조성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약 5천여 명의 일본군을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도이하라 겐지와 도조 히데키 등 통제파 일당은 중국 침공의 전초기지를 만드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와라 간지와 그를 따르던 중국 침공 반대론자들은 이 같은 군대 투입은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침략의 서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도이하라가 말하는 완충지대는 일본을 소모적인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늪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곳을 없애버려야 한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계획에 말려들어간 것이며 결국 일본군과 국민당군을 싸우게 함으로써 양측의 힘을 소진시켜 중국을 공산화시키려는 모스크바의 음모에 농락당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이하라 겐지의 공작을 저지하려는, 즉 중국 북부의 분쟁적을 조성하는 계획을 백제화하고 자국군을 철수시키려는 이제와라 간지의 일파의 시도는 당시 관동군 참부장이었던 도조 히데키를 필두로 한 통제파에 좌절되고 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에피소드. 결국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이제와라 간지는 전선을 확대시키려는 부하들을 막으려고 그들을 불러놓고 호대에게 꾸짖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에게 도리어 각각해서 만주사변 때 하신 대로 저희는 할 뿐입니다 라는 비웃음 섞인 대답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저지른 만주 침공의 만행으로 그는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인과응보의 저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와라 간지는 그의 확전 불가론 때문에 통제파가 장악한 육군 수뇌부와 지속적인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군중앙 요직에서 완전히 거세돼 버립니다. 그 후 그는 관동군의 부참모장으로 좌천됐다가 그곳에서도 관동군의 지휘를 비판하고 관동군 장교들의 월급을 삭감할 것을 제안하는 등 이른바 간따로 취급을 받다가 당시 관동군 참모장이었던 직속상관 도조 히데키에 의해 경질당하고 한직이던 교토 근처의 제16사단장으로 또 한 번 좌천, 결국 중장으로 예편당합니다. 그런데 만주사변을 일으켜 어찌 보면 태평양 전쟁의 단초를 만들었던 전범의 연조 이제와라 간지, 그는 패전 후 전범 재판에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민간인의 폭격을 명령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요 말로 전범으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까지 했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전쟁을 주도한 도조 히데키와 앙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하, 이때는 인간지사 세용지마라는 말을 적용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정치는 검은색도 흰색도 아닌 회색이다 라는 말을 붙여넣어야 할까요? 도조 히데키는 처형당하기 전 아마도 유구무원이라는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을 것입니다.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렇다면 도이하라 겐지가 구축했던 기획된 완충지대는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당시 중국 북부 도처에 산지되어 있던 분쟁 지역의 화역고 중 하나, 바로 현재의 베이징, 베이핑 서남쪽 15km 지점에 있는 루고우 차오였습니다.